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미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Vision Transformers for Dance Prediction이라는 논문으로 ICCB 2021년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주 저자는 이제 르네라고 그 마이다스라는 논문의 주 저자이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갖고 온 이유는 보통 그 이런 이미지의 댄스 프리딕션 논문들이 많이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했다고 하길래 이제 무슨 논문인가 해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본 세미나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선은 왜 이 저자들이 트랜스포머를 골랐는지에 대한 썰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실험으로 이것이 좋다는 것을 증명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트랜스포머를 썼는가? 저자들은 우선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한계점을 언급하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것은 컨볼루셔널 레이어 합성곱 레이어를 이제 주 빌딩 블록으로 삼는 네트워크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그 풀리 커넥티드와는 달리 이제 모든 뉴런들이 그 다음 뉴런 스테이지의 뉴런과 연결되는 풀리 커넥티드와는 달리 로컬한 영역만 정보를 가져와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훨씬 적은 파라미터 수를 갖게 되고, 그러게 이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더 빠르게 계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점은 로컬한 정보를 좀 더 잘 학습해서 이제 공간적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하지만 이 리셉티브 필드, 얘가 한 번에 보는 영역이 되게 큰 레솔루션은 작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쓰는 것은 매우 별로 좋은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 CNN 네트워크는 주로 이제 엔코더와 디코더 형태의 구조를 띠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풋이 들어왔을 때 엔코더가 이제 이 인풋으로부터 큰 뚜렷한 이 특징점들을 학습해서 추출하고, 디코더는 이 특징점들을 잘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아웃풋 형태로 정밀하게 추정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엔코더의 경우에는 이제 이미 대규모의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고, 이렇게 이미 진행된 연구에서 나온 네트워크를 백본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이 디코더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추출된 피처들을 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자들은 이 엔코더의 백본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백본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CN에서 사용하는 이 백본은 이제 되게 이런 점진적인 다운샘플링 을 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점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리셉티브 필드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죠. 한 번에 더 넓은 영역을 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로우 레벨 피처를 좀 더 앱스트랙한 하이 레벨 피처로 더 그룹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제 단점도 있겠죠. 점차 이제 레졸루션이 작아지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라지는 정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파인한 정보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넓은 정보를 갖고 오게 하는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도 있었고, 또 이제 정보들이 소실되기 이전에 엔코더 단계에서의 피처를 갖고 와서 이제 복원하는 방법의 스킵 커넥션 방법도 제시가 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리셉티브 필드 자체에 대한 한계 때문에 네트워크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 수도 커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다운 샘플링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보틀렉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보틀렉이. 그래서 이것에 대안으로 이 저자들은 트랜스포머가 매우 적절하다고 제안을 하였는데요.
트랜스포머는 원래는 2017년에 제시된 트랜스포머 모델은 원래는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업무, 예를 들어서 언어 번역을 위해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엔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갖고는 있는데 일단 저희 이 논문에서 쓸 거는 이 엔코더만 집중해서 보면 될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하이 레벨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엔코더는 단어를 인풋으로 받고 이 단어를 어떤 벡터 형태로 엠베딩을 합니다. 근데 이 엠베딩 시 이전에 recurrent neural network과는 달리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이 순서가 이 지금 들어오는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한 포지셔널 엠베딩을 추가로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엠베딩 형태를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벡터는 이제 그 멀티헤드 어텐션 블럭 레이어에 들어가가지고 각 이제 엠베딩된 워드 벡터들이 다른 워드들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이랑 더 클로스리 연결되어 있는지를 추정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big red dog이라는 단어 그 문장이 있으면은 각각 단어들이 그 외의 단어들과 어떠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벡터의 형태로 추출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디코더에서 어떻게 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형태는 인풋이 워드이기 때문에 그 비전 태스크에서는 이걸 좀 바꿔야겠죠. 이러한 시도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2021년 ICLR 학회에서 나온 논문이 먼저 트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 엔코더를 이제 이 현 논문 저자가 그 백본으로 쓴 건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의 트랜스포머와는 달리 이미지 패치를 워드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패치를 이제부터 토큰이라고 할 건데요. 이 토큰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포지셔널 엠베딩과 함께 엠베딩이 되어서 트랜스포머 엔코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VIT를 제시한 논문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단순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한해서만 테스트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을 한 단계, 이 논문에서는 이걸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댄스 프리딕션에도 사용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장점은 그 글로벌한 연관성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논문이 이걸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인풋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것을 일정한 개수의 패치로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 패치들 혹은 토큰들은 서로 겹치지 않는 이미지들이고요. 이것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엠베딩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제 플래튼한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레즈넷 50 같은 엔코더를 이용해서 거기서부터 추출된 피처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 논문에서 실험을 하고 추후에 이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엠베딩된 토큰들에게 이제 포지셔널 엠베딩을 또다시 이제 컨캣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최종적인 엠베딩 형태를 띠게 되고 거기에 추가로 이제 리드아웃 토큰이라는 거를 넣어주는데 이 리드아웃 토큰은 이제 얘네가 희망하는 게 각 그 이전 토큰들은 각 그 패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 리드아웃 토큰은 조금 더 전체적인 글로벌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집어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 인풋 이미지가 패치로 토큰으로 나눠져서 엠베딩 됐으면은 이건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됐는데요.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BIT 논문에서 이제 이 레이어의 개수에 따라서 또 다양한 형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VIT 베이스랑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랜스포머 레이어 구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개의 레이어를 쓰고 이제 라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2배인 24개의 레이어를 차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랑 라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디멘션도 이제 768이랑 1024로 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단순하게 플래튼이 아니라 레즈넷 50에서 걸쳐져서 나온 피처를 이용한 토큰을 이용한 레이어 모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 이제 슬라이드에서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이게 보면 결국 이 리드아웃 토큰이 어찌 보면 이 트랜스포머를 CNN 맨 처음에 설명해준 부분이랑
좀 다른 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CNN은 너무 로컬한 정보만 가져온다. 근데 이거는 패치별로만 보면 로컬일 텐데 이 리드아웃 토큰을 활용함으로써 이제 글로벌한 정보를 어떻게든 포함시키겠다 이런 것 같은데 이 리드아웃 토큰을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한다에 대한 그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서 이 글로벌 전체를 보느냐 리드아웃 토큰을 계산할 때 그거에 대한 아, 설명을 조금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리드아웃 토큰을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다른 여기서 여기서, 노란색 막대기들은 다 로컬한 패치들을 레프리젠테이션 한다면 네네, 얘 이제 리더 토큰이 이제 글로벌한 걸 보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여기서 말하기를 additionally as a special token that is not grounded in the input image 이렇게 말했으면 인풋에선 전혀 관련이 없는 토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배우길 원하는 게 아닌가. 제가 이해한 어, 게 맞다면은.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나중에 또 이 토큰 처리에 대해서 그 리에썸블 스테이지에서 나오는데 얘네도 이 리더 토큰이 정확히 잘 되는지를 확실치 않아서 토큰을 안 쓰는 방법도 테스트해보고 토큰을 단순하게 더하는 방법도 해보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을 시도합니다. 네, 오케이. 그럼 얘가 만약에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토큰들은 이 지금 로컬한 패치들만을 대표하는 모양이라서 네네네. 그러면 CNN과의 차별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아, 약간, 근데 이제 이 패치들은 그 CNN처럼 계속 다운샘플링이 음, 되지는 않아요. 한 번 이제 이 엠베딩 단계에서 채널이나 사이즈가 바뀌긴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크게 이 디멘셔널리티가 들쭉날쭉하게 그러니까 작아지지 않다 보니까 CNN보다는 훨씬 더 그 기본 형태를 잘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CNN은 어, 계속 다운샘플이 그치, 되잖아요. 그치. 네. 그치. 그런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글로벌한 정보를 어디서 얘가 가져오느냐, 그 부분이 여전히 좀 궁금하긴 하네. 아, 이거 제가 코멘트 했을까요? 아, 제 네네네. 그냥 생각인데, 그냥 CNN 다운샘플링 때문에 뭔가 로컬한 걸 보는 것보다는 CNN 자체가 로컬 오퍼레이터고, 트랜스포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돼 있으니까 그 패치로 나눈다고 해도 모든 릴레이션십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거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애초에 풀리 커넥티드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수 있겠네. 그쵸, 그쵸. 오케이. 저 그 리드아웃 토큰에 대해서 제가 짐작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사실상 트랜스포머 중에서도 버트 모델을 따온 건데 버트 모델 음. 보면은 이제 CLS 토큰이라고 스페셜 클래시피케이션 토큰 같은 게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가져와서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 맞아, 맞아요. 이게 원래 VIT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글로벌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리드아웃 토큰이라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used for classification.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원래 VIT가 쓰였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어떤 토큰이 아니었을까 추측이 됩니다. 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그 포지션 인코딩 정보를 런 한다고 돼 있는데, run? 그러면 런 한다고 돼 있잖아, 배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저희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네트워크가 배울 수 있는 파라미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learn이라고 썼나요? 포지션 learnable position 아, encoding이니까 배운다고 네네네.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음, 사실 리드아웃 토큰도 뭔가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면 이것도 런 해야 되는 거니까 저거랑 런어블 포지션 임베딩이랑 다 같이 배우는 건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게 버트 모델이 사실 워드 임베딩을 만들어주는 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토큰 자체의 어떤 임베딩을 학습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가정했을 때 매 이미지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미지마다 다 동일한 뭔가 포지션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결국에는? 약간 그 이미지 패치들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임베딩을 해야 될지를 배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뭐 이 논문 읽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패치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인베딩 해야 될지에 대해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게 인풋으로 컨캐트네이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인풋이랑 컨캐트 되는 건데 그 전에 뭔가 처리하는 부분이 뭔가 네트워크도 있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 부분이 좀 되게 애매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풋을 일단 한번 엠베딩을 한 다음에 합쳐지는 거죠. 포지션 엠베딩이랑. 네, 그러면 포지션 인베딩 자체가 뭔가 피처 익스트랙터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네네네. 어디선가 튀어나온 건데 그러면 뭔가 랜덤으로 이니셜라이즈 된 거를 계속 학습을 통해서 옵티마이즈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모든 이미지마다 포지션 인코딩 다 같을 거고 그렇게 한번 세팅된 거면 모르겠네요. 그 논문을 네,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엠베딩이 뭔가 코사인 사인 함수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그거 코사인 사인이면은 딱히 그냥 값이면은 그게 나중에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서 표현이 러너블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쵸, 러너블이라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 파라미터처럼 옵티마이즈하는 타겟이지 않나. 뭐 아무튼 진행하면 될 그럴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모든 인풋에 대해서 같은 어떤 러너블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가 컨캐티네이트 돼서 네트워크로 트랜스포머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러면 근데 여기서 설명은 그냥 트랜스포머의 특징상 얘가 순차적으로 뭔가 순서를 알 수 있게끔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지셔널 엠베딩을 넣어준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학습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냥 얘가 이 위치에 있는 애다를 그냥 명시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느낌인데. 뭐 사인 코사인으로 포지션 인베딩하면 그럴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쵸. 표현 러너블 자체가 잘못 써였거나 아니면 진짜 러너블 한 건지 그게 그냥 궁금한 거라서. 네네. 네, 이건 제가 볼 코드를 때 한번 보지 않으면. 네. 이 트랜스포머가 포지셔널 인패딩을 런을 한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얘네가 서로 연관이 되는지를 런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네요. 그러니까. 네, 뭐 나중에 좀 더 네네. 저도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딨지? 네, 이제 이렇게 엔코딩된 피처들을 다시 재조합하는 단계, 이제 여기서부터는 디코딩 단계인데요. 이제 각각 조각낸 토큰들을 하나의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로 복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복원 단계는 또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됩니다. 일단은 그 리드아웃 토큰을 처리하는 리드 스테이지가 있고, 이렇게 처리한 뒤에 하나로 이제 합치는 컨캐티네이트 스테이지, 그리고 최종적인 원하는 그 레솔루션으로 복원하는 리샘플 스테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도 이제 이 리드아웃 토큰이 정말 잘 쓰여질지 확신이 없는지 다양한 실험을 시도를 해봤대요.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를 고려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단순히 ignore, 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패치로부터 나온 토큰들만 고려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패치로부터 나온 토큰들에게 더해주는 방식,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더하는 게 아니라 컨캐트네이트 해가지고 이제 늘어난 디멘션을 다시 원하는 디멘션으로 매핑해준 다음에 매핑하는 이제 프로젝션, 이런 세 가지 방식을 시도를 해보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리드아웃 토큰을 처리한 뒤에는 이미지 형태로 이제 다시 조금 낸 거를 다시 합치는 거죠. 다시 합치는 컨캐티네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 레솔루션으로 복원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채널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사이즈를 이제 다운시키냐 키우냐에 따라서 이제 3x3 컨볼루션이나 아니면 스트라이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 이미지 유사 스트럭처는 이제 퓨전 단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각 이 리샘플 단계마다 다양한 레졸루션으로 합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레졸루션을 합치는 거를 이제 최종 원하는 레졸루션, 정확히는 절반의 레졸루션으로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각 단계마다 2사이즈씩 업샘플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최종 퓨전 레이어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원래 원했던 인풋보다 절반의 사이즈의 결과물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부터 최종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를 이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덴스 프리딕션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모델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효과적으로 성능 향상을 보이느냐를 위해서 정말 이 친구의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요.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가 이제 이 저자가 마이다스의 저자이기도 해서 이제 마이다스에서 사용했던 그 제로샷 크로스 데이터 트랜스퍼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밸리데이션 이런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데이터셋을 이제 한 가지만을 이용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일이랑 쉬프트의 인베리언트한 로스 그리고 그라디언트 매칭 로스를 이용했다고 하고 60몇 폭 동안 이제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로샷 크로스 데이터 트랜스퍼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앞서 마이다스 논문에서 제시했던 건데 그 학습은 이제 섞인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되 실험할 학습 데이터셋만 빼고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다른 이제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뭐 밸리데이션이랑 트레이닝 그리고 테스트셋을 나눴던 거에 비하면은 나눴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아예 데이터셋 자체를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셋 중에 테스트할 데이터셋이랑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한 데이터셋을 나눈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험 설계를 한 결과 이제 DPT 라지가 이제 BIT 라지를 이용한 덴스 프리딕션 트랜스포머인데 DPT 라지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 위에서 보일 수 있듯이 각각 이제 DPT 베이스 라지 하이브리드의 차이 명시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주얼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기를 이전에 그냥 풀리 컨볼루셔널 방식보다는 자기네들 그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게 훨씬 더 약간 그 글로벌한 그 코헤런시를 유지하는 것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하늘이 막 이어진 느낌이 아니고 되게 그 색깔의 영향을 받았는지 뭔가 뎁스가 불균형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것들은 꽤 균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포그라운드는 마이다스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그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확실히 약간 뭔가 좀 과하게 디테일이 좀 남아 있는 사실 뎁스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남진 않잖아요. 네, 그 뭐지? 두 번째 그림만 보면 그 왼쪽에 두 번째 줄 네, 왼쪽 부분 보면 컨티뉴어스 마이다스는 되게 컨티뉴어스하게 잘 떨어지는데 다른 거는 보면 되게 어브럽트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저런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뭐 그림에 좋은 따라서 포인트입니다. 약간씩 장단점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림에 네. 따라. 맨 마지막 거는 마이다스가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 되게 다 뭉개져 있고. 그쵸. 그리고 하늘도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네. 보통은 논문 쓸 때 이제 이런 그림 보여주면 이거 그냥 봐라 우리 거 좋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설명이 보통은 따라가는 게 정상인데 어떤 사진에 어디를 봐라 그럼 동그라미 쳐주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네 논문에 있는지 모르겠네. 얘네는 약간 그 스카이에 집중을 했고 스카이에 이제 코헤런시가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 브랜치가 훨씬 더 잘
그 디테일이 보존됐다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자면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 데이터셋들이 되게 큰 여러 데이터셋을 합친 거라서 되게 큰 스케일의 데이터셋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 것이 이제 스몰 데이터셋에도 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더 적은 규모의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과는 네, 유사하게 이제 DPT 하이브리드가 좀 더 잘 나왔다고는 하는데 막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말로는 우리 거는 이제 이 스몰 스케일 데이터셋에도 잘 활용이 되지만 트랜스포머 특성상 좀 더 라지 스케일한 데이터셋에 더 큰 효용성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덴스 프리딕션 태스크의 뎁스뿐만 아니라 이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도 포함이 되어 이것 또한 이제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ADE 20K 데이터셋을 이용을 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억실리어리 로스를 이용하고 이제 트레이닝은 240 에폭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 조금 더 소규모의 데이터셋에 파인 튜닝하여 실험도 해보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자기네 DPT 하이브리드가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트랜스포머만 이용하기보다는 좀 이제 레즈넷 하이브리드가 레즈넷을 이용한 거잖아요. 레즈넷 50에서 나온 피처를 이용한 건데 그 피처도 꽤 좋은 역할을 한 게 아닐까, 꽤 도움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보면은.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 그 DPT 하이브리드랑 그 레즈넷 200 네,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이 두 개는 AD20K 그리고 오른쪽은 파스칼 컨텍스트 보면은 DPT를 이용한 것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제 부리가 조금 더 넓적하게 포함이 됐는데 얘는 좀 더 면밀하게 세그멘트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훨씬 더 클린하게 됐고요. 여기서도 이제 다리가 이제 하나로 퉁쳐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분리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싱글 이미지 뎁스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만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습 방식은 이전 방식이랑 똑같대. 이제 데이터셋을 6개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그나마 그라운드 트루스 퀄리티가 좋은 3개의 데이터셋을 골라서 그 안에 4만 1000 이미지를 학습을 하고 1000 이미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은 스킵 커넥션을 어디다가 붙일지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운 샘플 한 만큼 또 업 샘플을 하니까 명확하게 뭔가 이어줄 게 명확했는데 어디서 어디로 이제 건네줄지가 그들의 말로는 명확을 하는데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레이어에 이런 스킵 커넥션을 붙일지를 고민을 해봤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레이어가 어느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스킵 커넥션을 붙였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이스 레이어는 총 12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갖고 하이브리드 12개네. 네. 12개가 제일 마지막 레이어. 그래서 1부터 1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넘버들이 중간중간 어디에 여기선 이제 균등하게 붙이고 뭐 뒤에 조금 더 좀 더 하이 레벨 피처에 밀집되어 있거나 더 밀집되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R0, R1이라는 레이어 이름 그 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아닌 아예 엠베딩 단계 그 레즈넷 50을 이용한 엠베딩 단계에서 추출한 피처를 이제 전달해주는 것을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제 좀 더 이제 그 하이 레벨에서 몰려 있는 것보다는 로우 레벨에도 조금 하이 레벨에도 조금 있는 것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가 되게 선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리더 토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도 확실치 않아서 되게 다양한 방법의 방법을 시도를 해봤다고 했는데 이제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자면은 리드아웃 토큰을 아예 안 쓰는, 아예 무시해버리는 이그노 방식이랑 이거를 단순하게 더해주는 방식, 그리고 컨캣 해가지고 디멘션을 조절해주는 방식, 그런 세 가지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 이제 더 단순하게 더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고 좀 신기한 게 아예 무시하는 게 그 각각의 데이터셋 첫 번째랑 세 번째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이거를 또 이제 평균 내면은 프로젝트 한 게, 그러니까 컨캣 해가지고 디멘션 줄여준 게 훨씬 더 평균적으로는 나았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칼럼하고 세 번째 칼럼이 뭐 테스트한 거야? 이게 데이터셋. 데이터셋. 이게 데이터셋 종류들이야. 네네네네. 그럼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이 프로젝트 테스트가 가장 커서 평균적으로 가장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그노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두 리드아웃 개의 토큰이 데이터셋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얘네도 나중에 이 다른 실험에서는 그냥 프로젝션 방식을 근데 어떻게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그노가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두루 이제 얘가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가지고 얘네는 이제 프로젝션을 다음 실험에서도 계속 프로젝션 방식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이라는 게 좀 되게 애매한 게 세 개의 다른 종류의 데이터셋을 해봤더니 두 개 중에서는 이그노가 좋고 한 개에서는 프로젝트가 좋았는데 그 한 개가 좋은 게 좀 꽤 좋아서 평균적으로 좋아졌다 이런 의미라서 조금. 그렇죠. 근데 얘네는 그냥 전반적으로 리드아웃 토큰이 제일 좋았다라고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오케이. 자기들. 오케이. 이거 근데 평균이 데이터 사이즈마다 또 다르게 계산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첫 번째 게 1000개고 두 번째 게 10,000개고 세 번째 게 100개라면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지금 단순히 봤을 때는 3개 평균 때린 것 같아서 저거 3개 숫자 자체를 되게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들은 리뷰어가 질문했어야 될 부분일 것 같긴 한데. 네, 이 부분이 진짜 한 문단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냥 얘네는 이그노어가 어떠한 부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프로젝트가 제일 좋다라고 썰을 풀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백본도 다양한 종류의 백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차용한 BIT 베이스, 라지, 하이브리드 백본을 다른 백본들과 또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DEIT, 데이트라고 할게요. 데이트 백본 같은 경우에는 이것 역시 BIT에서 파생되어 온 백본으로 베이스 자체는 이제 얘네 이 논문에서 사용한 BIT 베이스랑 똑같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학습하는 전처리 단계가 조금 더 차별화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결과만 보자면은 역시나 BIT 하이브리드가 더 제일 좋은 결과를 보였고 라지 역시도 더 성능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지만 베이스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둘이 되게 근접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봐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 준비, 프로세싱 단계도 되게 이러한 학습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스가 아니구나. 베이스랑 BIT 베이스가 같은데 이제 이 디스틸레이션이 들어간 게 조금 더 그런 프로세싱 방식의 차이점을 둔. 그래서 얘네 둘만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얘도 나쁘지 않다. 이 두 번째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게 얘네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 레졸루션이랑 스피드에 대한 실험도 했는데요. 앞서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얘네가 384x384 이미지로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을 했는데 그럼 이 이미지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나 손실이 클까, 얼마나 퍼포먼스가 떨어질까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얘네 방식이고 나머지가 이제
DIT distilled가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다른 방식, 그리고 나머지 두 개가 fully convolutional한 방식인데,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인풋 레솔루션이 커질수록 이 fully convolutional 레이어들은 큰 그 퍼포먼스 손실을 갖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애들은 손실이 적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그 레솔루션이 다르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어떻게 통과시키는 거죠? 아니면 따로 학습을 한 건가요? 리사이즈 하지 않았을까요? 리사이즈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실험인가요? 봅시다. 학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학습은 384 by 384예요, 무조건. 그럼 인프런스만 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뭔가 다운샘플링 스킴이 어디선가 존재한다는 것 같네요. 그쵸. 음. 근데 컨볼루션이면 이미 인풋 사이즈. 네. 근데 트랜스포머 자체가 일단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고. 그렇네. 네. 근데 그러면 네. 얘네가 패치 사이즈가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패치 사이즈, 그러니까 레솔루션이 커지면은 패치 개수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패치 사이즈는 P 제곱으로 동일하고, 대신 이제 패치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H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위스 나누기 P 제곱이 되겠죠. 그만큼의 이제 패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턴시도 이제 체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DPT를 사용한 게 뭐 시간적인 면모에서는 풀리 컨볼루션보다 크게 다르지 않거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성능을 보였는데, 이제 파라미터만 봤을 때 DPT 라지가 훨씬 더 거의 3배에 가까운 파라미터 개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퍼런스 타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매우 컨볼루션에 비해서 좋았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진행한 실험들이고, 네,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자면은 본 논문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단순한 프리딕션이 아닌 조금 더 정밀한 프리딕션 태스크에 응용을 했는데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컨볼루션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점을 해결하고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케일의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라지 스케일보다는 스몰 스케일에 파인 튜닝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스케일의 데이터셋에 더 좋은 훨씬 더 자기의 풀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논문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제안한 게 아니죠? 원래 아니에요. 네네.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용하고, 거의 다 갖고 왔어요. 그 비전 트랜스포머에 대한 설명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논문에서는 그냥 이런 게 있어서 이걸 사용했다는 식으로만 설명을 해준 거죠? 네,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가 있고 이거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로 다시 봤는데, 네, 이 엔코딩 방식은 거의 똑같았어요. 네, 리더 토큰도 아마 거기서 똑같이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였고, 얘네는 이제 디코더 부분이 되게 단순했다면은 얘네는 조금 더 리어셈블이랑 퓨전 부분을 더해가지고 이제 댄스 프리딕션을 했다가 컨트리뷰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실험도 했고. 비전 트랜스포머를 그냥 들어만 보고 실제로 이렇게 구조를 본 건 처음인데, 뭔가 워드 임베딩이랑 백본 네트워크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아이디어가 되게 신기하네요. 네. 듣고 보니까 똑같은데 왜 생각을 못했을지. 그래서 붙은 게 아닐까요, 논문이? 네. 되게 재밌는 논문이었습니다. 좀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계기도 됐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누구시죠? 네.
아,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네.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서 넣어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보가 약간 여기서 그 치팅처럼 될 수 있지 않나요? 약간 데이터셋 중에 막 이렇게 풍경 위에 하늘 있고 네네. 밑에 막 배경 있고 약간 이런 데이터셋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포지셔널 인코딩 정보가 그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치팅하는 정보를 주는 역할로서 동작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뭐 랭귀지 프로세싱에서는 어차피 순서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컨볼루션 구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네 컨볼루션도 아마 위쪽에 뭐 있는 애들은 약간 이런 경향성을 띄우고 있다는 걸 학습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위쪽에 있는 컨볼루션 필터의 웨이트는 아니다 웨이트는 다 보는구나. 그거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쵸? 눈코입이 제 위치에 있어야지 뭔가 이해하기 쉬워서. 근데 약간 뭐라 그러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상 이런 말을 치팅이라고 했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쉽게 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성능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하는 들어요. 법을 배워야겠네요. 네, 그렇죠. 저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그 네. 임베딩 벡터 만드는 이 부분은 학습을 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걸 네네네. 가져오고 그냥 그걸 바탕으로 네. 그 리니어 프로젝션이라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는 못했는데 일단 플래튼을 하는 거 봐서는 그 2D인 것을 1D로 쫙 피는 것 같아요. 벡터 형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엠베딩과 같이 합쳐가지고 엔코더에 집어넣는 게 아닐까. 임베딩은 학습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의문인 것 같아요. 표현이 러너블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실 학습하는 것 같긴 해서. 그런가? 그게 트랜스포머에 들어갈 때는 쭉 플래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큐 쿼리 키 하려면은 그 리니어로 플리 커넥티드로 각각 이제 계산해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려면 하나씩 다 쭉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게 그 피처들이 쭉 있고 그 뒤에 포지셔널 그 인베딩까지 있으면은 엄청 길겠네요. 그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뒤에 그냥 붙이는 거예요? 더 하는 게 컨캣이에요? 컨캣. 그러면은 1024까지라고 했었네요. 그게. (768, 1024) 짧네요 생각보다. 근데 이 패치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이 디멘션 자체가 꽤 그러니까 잠깐만 38. 이 패치가 적어놨는데 8인가 16이다. 16이면 16 곱하기 16하면 256이잖아요. 256에 비하면 디멘션이 훨씬 큰 거라서 맞아. 그래가지고 얘네가 훨씬 더 이 데이터 로스가 적다라고 주장했어요. 다른 거는 그 가운데 끼어 있는 레이턴트가 256밖에 안 된다고요?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픽셀 그러니까 패치 사이즈가 256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엠베딩을 해도 그 256개의 데이터가 크게 뭔가 소실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디멘션이 더 커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 기존 컨버루션 방법에 비해서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그냥 원래 있던 덴스 프리딕션 네트워크의 백본을 VIT로 바꾼 거가 끝인가요? 덴스 프리딕션 이 VIT를 활용해서 좀 더 디코더도 잘 디자인한 게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이런 디코더 형태를 저는 처음 보긴 하는데. 그 패치 말씀하신 패치 인베딩 하는 것도. 패치 인베딩? 패치 인베딩에 맞춰서 이제 다시 맞춰서 만들었다. 약간 이 정도. 네네네네. 그 정도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뭐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제가 그 그냥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컨트리뷰션보다는 그냥 실험. 트랜스포머 자체가 네, 이런 태스크에 이런 디자인으로 쓸 수 있고 그냥 되게 익스텐시브한 스터디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실험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댄스 국가들도 프레딕션에 알지 대한 않았어요? 가능성. 네. 근데 약간 논문 결론이 생각보다 CNN 피처들 뽑는 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다 또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네, 의외네요. 그쵸. 그냥 하이브리드가 성능이 네. 좋아서. 근데 그럼 그냥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뽑았는데 그걸 어떻게 퓨전 시킬 거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이 논문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트랜스포머가 결국 글로벌하게 퓨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결국 그걸 뽑은 피처를 컨볼루션으로 뽑았으니까 컨볼루션을 근데 되게 이제 낮은, 그러니까 극 초기 단계에서의 피처를 갖고 온 거니까 완전 딥한 피처는 아니었거든요. 깊은 피처는 또 아니에요. 네네네. 신기하네. 그 아마 잠시만요. 헷갈리네. 레스나 PT 아마 첫 4개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거는 네네. 중요하지 않은 아니다, 절반인가? 일단은 깊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절반 중간에서 가져온 거면 좀 깊은 거 아니에요? 여전히 컨볼루션은 위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컨볼루션 피처들이 트랜스포머에 어떻게 잘 적용돼서 좀 더 성능을 올릴 수 있느냐가 논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그냥 컨볼루션이 안 좋다라는 게 절대 아닌 것 같고. 네, 뭐 질문 더 있을까요? 없으면 끝내고 인터넷